김성수의 세상 읽기 시작하죠. 오늘은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요즘 박덕흠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급기야 탈당까지 선언한 상태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해충돌 방지 많이는 들어봤는데 오늘 좀 확실히 그 개념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해충돌이라는 것이 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네. 가령 집 앞에 주차를 해놓게 되면 편하죠. 네. 그런데 내가 주차를 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차를 지나다니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불편하게 되죠. 당연하죠. 예. 예, 그럼 이럴 때 이해 충돌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충돌이 일어났을 때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조정은 공익적인 그런 그 상황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공의 어떤 그 책임을 갖고 있는 곳에서 와서 자,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있게 되면 다른 차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니까 여기는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해주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공공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집 앞이라고 차를 대놓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공공의 감시를 해야 될 그 권한도 있고 책임도 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짓을 번연히 한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그런 어떤 그 민원이나 문제를 무시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 손해를 보던 말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민원이 마구 들어가고 그 공무원 잘라라 이런 얘기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공공의 어떤 이익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예.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 이것이 바로 이해충돌의 방지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모든 그 이런 그 거버먼트 공공기관이나 공공의 어떤 그 권력을 위임한 그런 공동체들은요. 예. 그 공직자들이 당연히 자신의 이해와 공공의 이해가 충돌할 때 절대로 자신의 이해를 먼저 내세우지 못하게끔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사실 굉장히 강력한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들도 많고요. 예. 최소한 그것을 그 규정으로 정해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직자의 윤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최소한은 그렇게 정해놓게 되어 있는 것이 상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념이 확실히 잡히네요. 이제 주차 문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사실은 몇 년 전에 왜 김영란법 만들 때 그때 좀 들어본 것 같고, 그 다음에 작년이니까 재작년이니까 그 손혜원 의원 그때도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왜 목포에 무슨 개발 사업 뭐 있을 거라는 거 알고 땅을 먼저 매입했다는 그런 의혹 받고 있는. 그때 그래서 왜 얼마 전이었지? 1심에서 징역형까지 받았던. 그때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이번에 이제 박덕흠 의원 건으로 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때와는 사실 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손혜원 의원 때와는. 그때는 당시 뭐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뭐 10억, 20억, 30억대 정도인데 지금 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점점 커져서 뭐 1,000억, 2,000억, 3,000억대까지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자, 그러니까 이 이해충돌 방지를 아주 심플하게 설명하면은 다들 이해하기 쉬운데 이제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가늠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법이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영란법에 의해서 공직자 윤리법 안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란 것을 넣어뒀습니다. 원래 있었죠. 원래. 원래는 굉장히 애매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김영란법을 만들면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강력하게 처벌 규정까지 집어넣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처벌 규정을 집어넣는 건 실패했고 다만 조항으로서 그 공직자의 윤리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걸로 만들어 놓게 됐어요. 그래서 아. 그걸 조금 읽어드리면 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아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한테 책임을 부여하는 조항이 1번 조항입니다. 예. 이게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번, 2조의 2,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개별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해서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게 2항이고요. 예. 그리고 3항이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세 가지가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처벌 조항이 없는 거군요. 처벌 조항이 없어요. 아하.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예. 처벌 조항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이해 충돌이 벌어졌을 경우에 바로 거의 뭐 실형 아니면 거의 없는 상황이 되고요. 예. 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전부 무효가 됩니다. 바로 그 즉시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즉시 계약이 이루어진 게 있다 이런 게 다 무효가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사적으로 내가 무슨 뭐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부동산을 샀다 무효.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익을 볼 수가 없는 그런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 예.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손혜원 의원의 건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는 손혜원 의원이 그래서 취득한 정보가 예. 직무상 얻게 된 비공개 정보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요. 예. 그리고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거를 샀느냐 안 샀느냐가 중요해졌죠. 그렇죠. 근데 예. 실제로 실제로 이득을 본 게 없었어요. 그리고 또 사적 이득이 아니라 나는 공적인 책무, 다시 말해서 그 길을 이제 되살리기 위한 공적 책무에 의해서 진행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 잡히게 됐던 것이고. 이건 뭐 법정 다툼을 좀 해봐야 결론이 나는 거고 그렇죠. 양쪽 주장이 다르니까. 지금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요. 예. 사실 명백히 이해 충돌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본인이 심지어는 피감기관인 곳들에게 그 문제 제기를 그 국정감사를 통해서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 피감기관에서 수주를 할 때 박덕흠 의원 아들의 특허 기술이 있는 그런 그 공사를 예. 제한 입찰 형태로 줬단 말이에요. 신공법이라고 하나, STS 공법이라고 하나요? 예. 맞습니다. 예. 10년 동안 국토부에서 이 제한 입찰을 한 건에도 2,310억 정도가 됩니다. 아, 그래요. 50건을 수주를 했는데 예. 그중에 43건을 제한 입찰 방식, 이 제한 입찰 방식이 바로 이 STS 공법을 탁 찍어서 그 공사에 집어넣은 그런 형태의 입찰을 한 거예요. 대부분이 다 제한 입찰이었군요. 그렇습니다. 7건 제외하고 다 제한 입찰인 거예요. 예. 그럼 이 상황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런 식이 이루어질 거라면 그 국토위라고 하는 데를 가지를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심지어 지금 그분이 10년 동안 계셨는데 그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네. 그런데 국회의원 있는 중에서 2년은 이제 행안위에 있었어요. 행정안전위원회인데 예. 이 행정안전위원회는 바로 지방자치단체를 피감으로 대상하는 그런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다 자기 자치 산하에 또 SH공사라든가 이런 도시 건설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또 엄청 많잖아요. 지자체 맞습니다. 차원에서. 예. 이분이 스스로 고백을 하셨듯이 이분의 자식이나 또 형 이름으로 되어 있는 회사들은 전부 토목공사니까 99%가 광급공사예요. 예. 그러면 행안이나 국토위에는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아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런 분은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거를 동료 국회의원들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거기서 또 간사까지 국토위에서 지낼 수 있었는지.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제 입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 그럼 지금 이제 법을 만약에 만들어도 이해충돌을 일으킨 사람, 이래서 뭐 이득을 취한 사람들 처벌할 수는 없겠네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죠. 이제 법에서는 항상 만들어진 이후서부터 처벌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상식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소급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박덕흠 의원은 처벌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뇌물 공여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아, 뇌물 공여요? 그렇죠. 제3자 뇌물 그 수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수주했다고 하지만 이 공사를 수주한 것 자체가 이익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감 기관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피감 기관이 아들이나 형의 회사에게 사실상 뇌물을 주어서 그래서 그 뇌물을 통해서 그 국회의원에게 예.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제3자 뇌물 공여 조항을 보면 관련 있는 제3자에게 그 뇌물을 줘서 그것으로 금전적인 어떤 이해나 이득들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면은 그것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이 형태는 그냥 단지 공직자 윤리법 정도의 위반이 아니라 제3자 뇌물 공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위중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보다 더 정확하게는 이 이해충돌 방지법에 확실하게 들어가서 3자 뇌물 공여 같은 경우는 입증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명백한 증거가 제시가 되어야 예를 들어서 박덕흠 의원과 뭐 아들 혹은 형 사이에서 뭐 녹취록이 나온다든가 그래서 그런 이익을 위해서 함께 움직인 그런 물증이 나왔을 때 확실하게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뭐 그 계좌 추적 등등을 통해서 돈이 그쪽으로도 오간 게 확실해졌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 대개는 그런 흔적들을 계좌나 이런 데서 잘 안 남겨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3자 뇌물 공여 같은 경우가 성립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그렇군요. 측면에서 지금 박덕흠 의원은 예. 이제 마땅히 자신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그 올바른 상식이라고 보지만 법적으로 다툴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퇴를 하지 않고 탈당을 선택해서 법적 채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박덕흠 의원을 고발한 단체라든지 뭐 개인이 있나요? 아직은 없나요? 그럼요. 아, 있나요? 지금 현재 시민사회단체가 고발을 했고요. 아, 이미 했고요. 그럼 뭐 법정 예, 다툼을 앞으로 좀 꽤나 오랫동안 하게 되겠네요. 앞으로 뭐 손혜원 그렇습니다. 의원처럼 그렇게. 예. 검찰에서도 실제로는 사건을 갖다 지금 배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지금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명백하게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돼 있는 그 처벌 규정이 있는 법을 잘 안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되고 네. 이번에 이제 그 국민의 여론이 따갑게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발의까지는 됐어요. 그렇지만 발의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 발의된 것이 소위를 통과해서 소위에서 다시 법사위를 통과해서 그래서 본회의까지 갈 수 있게끔 충분히 감시하고 또 이 법을 갖다가 발의해서 그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원들에게 이제 지지를 보내야만 네.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 이해충돌 국회의원들 이해충돌 방지법 만들기 어려운 게 사실 이 국회의원들 자기 직업과 관련된 그런 상임위를 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근데 당연합니다. 대부분 예. 다 뭐 법조인들은 그럼 뭐 법사위 못 가고 의료인들은 보건복지위 못 가고 뭐 노동운동가 출신들 환노위 못 가고 뭐 이러면 뭐 갈 데가 어딨냐 이런 목소리도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요.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그 국회의원은 전문가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지역의 대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관철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 역시 넓은 범위에서 이해충돌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자기 지역을 위해서만 뛰는 거 우리가 맨날 그 예산 뭐 만들 때 네. 그 쪽지 예산이다 이러면서 비판하잖아요. 그 이유는 지역의 대표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 움직여야 되고 전문직의 대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너럴리스트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의 대표로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자신이 그 국민의 대표로서의 의견을 내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이익단체의 로비스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문직의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국회의원의 선정은 될 수 있어도 네. 국회에 들어와서는 철저하게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종사해야 된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상식입니다. 예. 예. 뭐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해서 왜 불필요한 특권들 이런 것들 많잖아요. 국회의원들 이런 것 좀 그렇죠. 싹 다 정리하고 왜 선거 때마다 하는 말 있잖아요. 나는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 신부름꾼이 되겠다. 꼭 좀 말 그대로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